메가커피, 이디야, 맘스터치, 그리고 편의점 빵, 도시락, 삼각김밥에서 게임 속까지 콜라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나 캐릭터를 게임 안에 데려오는 이벤트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게임을 통해 세상을 읽어드리는 게임 커넥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콜라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점점 무뎌져가는 그 묘한 감정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일단 너무 많습니다. 공기의 스타레일, 페이트 UBW, 던전앤파이터, 이누야샤, 오버워치, 건담, 디아블로, 베르세르크 등 최근에는 마케팅의 기본 전술처럼 쓰이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이상할 만큼 비슷합니다. 브랜드는 바뀌고 캐릭터는 새롭지만 남은 감정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콜라보도 일종의 경쟁이었죠. 우리가 더 튀는 거, 더 신선한 걸 해볼 거야. 각 게임사들이 아이디어 싸움을 벌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콜라보 자체가 팔리는 공식이 됐습니다. 잘 알려진 캐릭터를 게임 안에 넣고 스킨을 만들고 패키지를 구성하면 기본 이상은 팔린다는 게 시장에서 검증됐죠. 이런 흐름 속에서 콜라보는 더 이상 기획의 승부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출시하냐가 더 중요한 조건이 됐죠. 기업끼리는 이 캐릭터를 이런 조건으로 쓸 수 있어요. 같은 시기에 거래가 매뉴얼처럼 진행되고 결과물은 점점 비슷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업체 전체가 이 정도 콜라보면 괜찮지라고 합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막연하게 질린다를 떠올리게 되죠. 10년 전만 해도 게임 콜라보라고 하면 대부분 식품이나 유통 브랜드의 연계였습니다. 컵라면, 음료, 도시락 포장에 캐릭터 얼굴을 붙이고 쿠폰 코드로 게임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콜라보 목적은 현실의 존재감 확보와 광고를 했으니 우리 게임만 노출시키자는 의도였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좀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IP 간 교차, 세계관 확장, 심지어 팬덤 연결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게임과 게임, 게임과 애니메이션, 게임과 패션 브랜드까지 서로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예전엔 콜라보가 광고를 위한 이벤트였다면 지금은 콜라보가 하나의 게임 콘텐츠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지 끼워 넣는 수준이 아니라 게임 경험 전체를 건드리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냥 하나 넣고 마는 콜라보로는 팬의 마음을 사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에픽세븐과 강철의 검술사 콜라보입니다. 캐릭터 간 감정선, 대사 흐름이 원작 팬 입장에서도 크게 어색하지 않았고 전용 이벤트 미션도 포함돼 있어 기존 시스템 안에서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장치를 잘 배치했습니다. 물론 이건 캐릭터 수집형 게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충분히 잘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콜라보가 무뎌지는 이유는 단순히 자주 나와서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유저들이 먼저 감정을 만들었고 제작사는 그 흐름을 따라갔죠. 사실 이런 식으로 유저가 먼저 캐릭터 복장을 꾸미고 감정을 투사하는 흐름은 예전부터 다양한 RPG에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 같은 게임에서도 유저들은 기존 캐릭터를 흉내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왔죠. 그리고 반대로 제휴 상품만 내놓고 캐릭터를 뜬금없이 끼워 넣는 방식도 많습니다. 팬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기억에 남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콜라보들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식도 있는데요. 아예 게임 시스템이나 맵 자체를 재설계해서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버린 경우죠. 바로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는 각 IP에 맞춘 전용 모드, 이벤트 섬, 플레이 방식까지 설계해 팬이 그 세계 안에서 직접 움직이고 체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콜라보가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 되면 플레이 가능한 테마파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도 있죠. 아무런 맥락 없이 캐릭터를 끼워 넣거나 제휴 상품만 내놓는 방식. 팬이 기억하는 감정선은 설계되지 않고 등장 자체가 목적이 된 구조에서는 남는 감정은 없습니다. 이거 좋아한다며 일단 구매해봐. 이렇게 반복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아이들 책가방에 프린팅된 캐릭터 상품처럼 느껴지죠. 있지만 특별하지 않고 보이지만 감정은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콜라보가 이렇게까지 반복되고 다양하게 활용되는 데는 게임이 더 이상 패키지형 완제품이 아니라 운영 중심의 라이브 서비스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은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유저 리텐션이 필수 요소로 작동합니다. 큰 업데이트나 신규 콘텐츠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유저의 관심을 붙잡아두기 위한 임시장치로 콜라보가 자주 쓰이는 것이죠. 제작사 입장에서는 일정과 수익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의 독창성보다는 출시 주기를 맞추는 게 더 우선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방식이 모든 콜라보를 설명하진 않지만 감정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방식이 시장 전반에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콜라보를 가장 활발하게 시도 중인 게임은 오버워치입니다. 단순히 스킨을 파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죠. 최근 1년간 콜라보 방식의 여러 실험을 시도했고 내부 방향도 계속 조정 중입니다. 운영 전략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바 있지만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콜라보가 오버워치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콜라보는 자기 세계관이 중요한 게임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세계에 외부 IP를 왜 끼워 넣어야 해? 라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게임들이 실제로는 스킨만 살짝 얻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오버워치는 이 흐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외부 IP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자기 스타일 안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죠. 포트나이트처럼 세계관을 완전히 열어젖히진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받아들인다는 식의 구조로 접근하고 있죠. 라인하르트에게 콜라보 스킨을 몰아주는 방향이나 카우보이 비밥처럼 디자인 해석이 어긋난 사례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게임이 이것을 운영 전략 안에서 통합하려는 실험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스킨만 던져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다양한 방식의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도들이 다 성공적이라고 하긴 어렵고 때로는 캐릭터 해석이 어긋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버워치의 방향이 완성된 공식이 아닌 계속 조정해 나가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콜라보가 그렇게 잘 설계된 건 아닙니다.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베르세르크 콜라보 같은 경우 멋진 IP를 썼지만 콘텐츠가 없고 10만원에 가까운 스킨만 등장했을 때 유저 반응은 비싸다는 피로감부터 나왔습니다. 이건 감정 설계 없이 가격만 앞세울 때 어떤 피로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콜라보 구조가 반복되는 데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콜라보는 대부분 게임 안에서의 스킨, 외형 중심 소비였습니다. 물론 키보드, 마우스, 의자처럼 실물 상품으로 확장되기도 하죠. 무엇보다 게임 안에서만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외부 파트너나 생산 공장 없이 내부 리소스만으로 작업을 끝낼 수 있다는 점도 큽니다. 결국 콜라보는 팬을 불러오는 장치이자 그 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감정 없이 반복되면 아무리 유명한 IP라도 결국 또 나왔네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설계한 콜라보는 때론 원작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다음 콜라보를 볼 때 그게 정말 팬을 위한 설계인지 아니면 그냥 소비를 위한 장치인지 조금 더 정확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왔다고 무조건 반가운 건 아닙니다. 그 감정까지 함께 나와야 그때야말로 진짜 반가운 거니까요. 콜라보는 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팬의 감정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물어야 합니다. 이번 콜라보는 나를 기억했을까? 게임 커넥트였습니다.